강원도 정선의 기이한 이야기. 20살 서울 아가씨가 여든을 앞둔 산골 노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뒤에 상상도 못할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진,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 아가씨. 화려한 도시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의 중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사업가 부모님 덕에 어릴 때부터 비단옷에 쌓인 공주님처럼 귀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강요했고, 주위 친구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성적과 성공을 과시했다. 수지는 마치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어느 3월의 하루, 아버지와 크게 다툰 수지는 학업을 중단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뒤 홀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정해진 일정도, 아는 사람도, 뚜렷한 계획도 없는 여행이었다. 수지는 단지 도시를 벗어나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을 찾고 싶었다. 정선에 도착한 그녀는 다른 관광객들처럼 호텔을 예약하는 대신 스쿠터 한 대를 빌려 외딴 산골 마을들을 하염없이 돌아다녔다. 산과 숲 사이로 굽이치는 길을 달리며 수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온전히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내키는 곳에 멈춰 현지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봄이 끝날 무렵에 어느 오후 흩뿌리는 비를 맞으며 달리던 수지는 국경 근처의 원시림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휴대폰 신호는 완전히 끊겼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작은 산길 한복판에서 스쿠터의 기름마저 떨어지자 주위는 온통 빽빽한 나무뿐이었다. 절망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 헤매던 수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무모했다는 것을 깨달아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멀리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 날고해진 남색 작업복을 입은 깡마른 남자였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나무단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길을 잃었소? 수지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더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계곡 옆 작은 길로 이끌었다. 거의 1시간을 숲속을 헤치고 걸어 그들은 언덕 아래 자리 잡은 소박한 나무 오두막에 도착했다. 노인이 거친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집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노인이 끓여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 아래 그녀는 형용할 수 없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친근하며 조용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이 훗날 자신과 그 남자 모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산속에서의 첫 아침, 박수진은 다구는 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아궁이,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약 10제곱미터 남짓한 소박한 나무 오두막에는 침대도 없이 낡은 나무 평상 하나, 작은 옷장, 아궁이 연기에 검게 그을린 솥 몇 개, 그리고 희미한 등유 램프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푸른 숲이 아침 햇살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차소리도 없이 오직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뿐이었다. 수지는 밖으로 나가 툇마루 밖 장작불 앞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고소한 파기름 냄새에 배가 고파왔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저 일어났어요. 노인은 돌아보았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어났으면 죽 먹고 마을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수지는 노인을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오두막에서 이 말없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왠지 모르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수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머무는 건 괜찮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소.
전기도, 수돗물도,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겠소? 수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수하고 진실한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여기 있으니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요.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그녀를 데리고 숲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약초의 종류,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시냇물, 꿀이 가득한 토종벌집을 보여주었다. 그는 천천히 한결같은 걸음으로 걸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나무, 모든 길모퉁이를 기억하는 듯했다. 수지는 마치 동화 속에 처음 발을 들인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따라 걸었. 점심때가 되어 수지는 노인을 도와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만 익숙했던 그녀의 손은 어설프고 서툴렀다. 노인은 웃지 않고 조용히 손을 뻗어 장작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지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꾸짖지도 칭찬하지도 않으며 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끈기 있게 그녀를 가르쳤다. 밤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수지는 평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노인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손에 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뉴스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수진이 문득 물었다. 20년 넘었지.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여기 올라와 오두막을 지었소. 숲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해졌지. 그녀는 침묵했다. 20년 동안 혼자, 곁에 아무도 없이,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없이 그녀는 노인이 사는 곳이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과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박수진은 노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뚜렷한 슬픔이나 기쁨은 없었지만 다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도 동정도 아니었다. 모호하고 따뜻하며 의문으로 가득 찬 어떤 연결고리였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나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잠든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일어나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툇마루로 나갔다. 그녀 앞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작은 대나무 조각들을 정성껏 잘라 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재빨랐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년 동안 연습해온 습관 같았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정말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에서는 일찍 일어나야 하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할 일이 많거든. 그녀는 그가 엮고 있는 대나무 바구니를 보며 물었다. 저도 엮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으로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놀라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작고 가녀린 도시 아가씨가 이 산속에서 대나무 바구니 엮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다니.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대나무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손에 꽉 쥐고 이 방향으로 구부려 보시오. 수지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손은 서툴렀고 몇 번이나 대나무 살을 부러뜨렸으며 긁혀서 손이 아팠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인내심이 강했고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가 실수할 때마다 그는 과묵하지만 너그러운 아버지처럼 부드럽게 고쳐주었다. 그날 점심, 수지는 밥을 지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장작불을 지피고 차가운 시냇물로 쌀을 씻고 낡은 양은 대야에 채소를 씻었다. 식사는 흰쌀밥, 삶은 산나물, 그리고 약간의 깨소금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맛있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 아래에 앉아 식사했다. 음악도, 스마트폰도, TV 화면도 없이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지붕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뿐이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젓가락이 손에서 멈칫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외롭지. 하지만 익숙해졌소. 가족은 없으세요?
그녀가 슬픈 눈빛으로 다시 물었다. 없어. 옛날에 아내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 우린 아이가 없었어. 그때부터 여기 와서 혼자 살았지. 아래 마을에 친척이 있긴 하지만 연락 끊긴 지 오래요.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연민, 공감, 혹은 그저 이 남자 곁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 오후가 되자 노인은 수진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소금과 쌀을 조금 샀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낯선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이 김씨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며 물었다. 어르신, 이 아가씨는 누구요?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길 잃은 손님이 며칠 신세 좀 지는 거요.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이 지역 사람들은 원래 말이 없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무엇이 자신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가난한 노인 한 명과 허름한 오두막, 그리고 산나물로 차린 식사뿐인 이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녀에게 충만함을 주었다. 화려한 도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경청, 그리고 친절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아궁이 불 옆에 앉아 있을 때 수진이 물었다. 제가 여기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귀찮으시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머물고 떠나는 건 아가씨의 자유지만 오래 있기는 힘들 거요. 여긴 젊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박수진은 깊은 산속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김씨 할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고 죽순을 찾고 나뭇가지를 주웠다. 도시의 운동화에 익숙했던 발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었고 부드러웠던 손은 산칼을 잡고 물을 깃고 대나무를 베느라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다. 넘어질 때마다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스스로 일어나 먼지를 털라고만 했다. 여긴 아무도 길을 닦아주지 않소. 숲은 도시처럼 만만하지 않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고 조용한 격려를 담고 있었다. 오후에는 수진이 약초 말리는 법을 배우고 부엌 한쪽을 정리하고 툇마루를 청소했으며 심지어 노인의 낡은 남색 작업복에 찢어진 곳을 꿰맬 줄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은 작고 원시적이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제2의 세계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정오, 긴 산행을 마치고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수지는 노인에게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산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지 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는 산등성이 너머를 멀리 바라보았다. 후회야 왜 없겠소. 누구나 무언가는 후회하며 살지. 하지만 난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소. 아무도 나를 상처 주지 않고 나 또한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의 말은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철학처럼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소나기가 내렸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나무 오두막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수지는 아궁이 불 옆에 바싹 다가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정해진 틀에 맞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 사는 것 같아요. 김씨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뚜렷해졌지만 그 순간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옆에 앉은 젊은 아가씨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여기가 평화롭다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머무시오. 수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물기로 반짝였다. 감동에서도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허락받았기 때문이었다. 조건 없이, 구속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좋다는 허락. 다음 날 수지는 마을의 장터에 내려가 채소를 좀 더 사서 산비탈의 나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한 결정이 서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죽순을 다듬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여기서 좀 더 머물 거예요. 길을 잃어서도 아니고 돌아갈 길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매우 다른 것이 있었다. 평소와 같은 평온함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진실한 떨림이었다. 그것은 나이와 살아온 세계가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공명이 일어난 순간이었다. 박수진이 머물기로 결정한 날부터 산비탈의 작은 나무 오두막은 어쩐지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밤은 여전히 추웠고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놀라거나 의심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전처럼 살았다. 낮에는 밭에 가고 밤에는 아궁이 옆에 앉았다. 모든 것이 익숙한 순환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가 나무단을 묶는 방식, 나무 그릇에 물을 따르는 방식, 해질녘 숲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무미건조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자신의 재킷을 널고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낡고해진 천 가방을 직접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바늘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제가 꿰매드릴게요. 저 바느질할 줄 알아요.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진이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서 본 드문 미소였다. 도시의 아가씨가 바느질도 할 줄 아는가?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툇마루에 남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언제부터 자신보다 60살 가까이 많은 노인의 가방을 꿰매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된 걸까? 언제부터 그의 시선이 자신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걸까? 그날 저녁, 산나물과 뜨거운 옥수수죽으로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다. 산골의 달은 유난히 밝아 그가 입고 있는 남색 작업복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비추었다. 노인은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침묵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낯선 것에 익숙하지 않소. 사랑이란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것이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곳 외딴 산골과 폐쇄적인 작은 마을들 사이에서는 규범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깊고 진실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밤, 늦은 오후에 계곡에서 목욕하다. 감기에 걸린 수진을 위해 김씨 할아버지는 밤새 곁을 지켰다. 약초물을 끓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열 때문에 몸을 떨기 시작하자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마치 어린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수지는 열에 들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는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남자, 전쟁을 겪고 병으로 아내를 잃고 외딴 숲속에서 고독을 견뎌온 그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젊은 아가씨의 잠꼬대에 감동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수지는 김씨 할아버지가 평상 가장자리에 기대어 잠든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그의 머리카락을 더욱 희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어떤 이유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은 더 이상 모호하거나 막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기이하지만 결코 잘못되지 않은 사랑, 존경과 감사,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길 잃은 두 영혼의 공감에서 비롯된 사랑이었다. 그날 열병을 앓고 난 후 박수진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다. 더 이상 산속의 임시 손님이 아니라 이 장소에, 낡은 나무 오두막에, 느린 삶의 리듬에,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 자신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연히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해질녘 보랏빛으로 물드는 지평선을 함께 바라볼 때마다 수지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그의 침묵이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침착했고 거리를 두지도 않았지만 어떤 분명한 신호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툇마루에서 약초를 말리던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다른 분을 사랑한 적 있으세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좋은 사람이 못 될까봐 두려웠지. 수지는 슬픔을 감추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모든 과거, 나이, 환경, 차이점까지 전부 받아들인다면요? 김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요. 하지만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아가씨가 멈춰서는 걸 원치 않소. 수지는 그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그게 멈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평화로운 시작이요. 김씨 할아버지는 멈칫했다. 그 말은 그에게 달콤한 칼날과 같았다. 그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수십 년을 혼자 살면서 그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 수진의 등장은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는 다가설 용기도, 그녀를 밀어낼 용기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돌아왔다. 수지는 해가 질 때까지 걱정하며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몸은 흠뻑 젖었고 어깨에는 무거운 나뭇단이, 발에는 진흙이 가득했다. 비 오기 전에 산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목이 메어 꾸짖었다.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수지는 부엌에 죽냄비를 올렸다. 화가 나고 걱정되고 그가 항상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무력감에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가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가씨가 느끼는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소. 나는 혼자 사는 것과 이 산속의 침묵에 너무 익숙해졌소. 만약 내가 받아들인다면 아가씨를 힘들게 할까 두렵고 거절한다면 내 자신을 속이는 셈이 되겠지.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할아버지도 제가 느끼는 걸 느끼고 계신다면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늙은 눈에는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도 넘게 담겨있는 듯 했지만 결국 그는 조용히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찍 쉬시오.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으니. 방문이 닫혔다. 수지는 아궁이 불 옆에 남았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그라들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이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긴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툇마루 앞 잔디밭을 비추었다. 수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막지 않았다.
밤새 했던 생각들이 남아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늙은 복숭아나무 아래 앉아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 여전히 깡마르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고뇌에 찬 듯했다. 수지는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대나무 깎는 소리만이 푸른 하늘 아래 조용히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아가씨가 전에 물었지. 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수지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밤새 생각했소. 나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가씨가 나에게 주는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두렵게 하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가씨는 점소. 나보다 더 좋고 더 젊고 더 미래가 있는 남자를 수백 명은 만날 수 있소. 하지만 나는 그저 숲속에 사는 빈손의 늙은이일 뿐이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약간의 친절함 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가씨를 받아들이면 아가씨의 미래를 빼앗게 될까 두렵소.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침묵하신다면 제 진실한 감정을 빼앗는 거예요. 저는 물질적인 것도 화려한 미래도 필요 없어요. 그저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곁에 있을 때처럼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고 저는 그 감정이 진짜라고 믿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툇마루를 스쳐 지나가며 약초 냄새와 아궁이 연기 냄새를 실어 날랐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감히 받겠다고는 못하겠어. 하지만 내 마음을 속일 수도 없구려. 아가씨가 여기 있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이요. 하지만 언젠가 떠나고 싶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길 바라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의 대답은 고백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아주 작게나마 열린 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함께 숲에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약초를 말리고 매일 밤 아궁이 불 옆에 앉았다. 마치 진짜 연인처럼. 하지만 그때부터 김씨 할아버지는 밤에 홀로 계곡가에 나가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생각이 많아졌고 더 과묵해졌다. 그는 수진을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도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수진이 옷을 꿰매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아가씨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부르고 나를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 거요. 수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났다. 더 이상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얻은 이 유일하고 진실한 감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방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늦게까지 수진과 함께 아궁이 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을 때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졌다. 너무 세게 만지면 그 감정이 바람 속에 재처럼 부서져 버릴까 두려운 듯 손길은 부드럽게 떨렸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사랑은 그의 마음에 조용하고 깊고 고뇌에 차 스며들고 있었다. 박수진과 김씨 할아버지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이름 붙여진 적 없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했다. 모든 시선, 모든 말, 모든 행동에는 아주 진실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함께 사는 매 순간이 나이를 초월하고 평범한 규범을 뛰어넘는 감정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숲이 아무리 넓고 고요하다 해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소금과 생필품을 사러 마을에 내려갔을 때 그녀는
시장의 나이든 아주머니들로부터 낯선 시선을 받았다. 그들은 지난번처럼 묻지도 웃으며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훔쳐보는 눈길과 등 뒤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뿐이었다. 저 서울 아가씨, 김영감 오두막에서 산지 한 달이 넘었대. 저렇게 젊은 애가 다 늙어 죽어가는 노인네랑 붙어있다니 이해가 안 가네. 꼬임에 넘어간 거 아냐? 수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목이 메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상처받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편견에 의해 왜곡될 때 느끼는 아주 낯설고 아픈 감정이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마당에서 사탕수수를 깎던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툇마루 계단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마을에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소. 이틀 전부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뭘 하겠소. 사람들 말은 막을 수 없는 법이오. 하지만 나 때문에 아가씨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소. 수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호함으로 불타올랐다. 제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이만 보고 판단해요. 김씨 할아버지는 수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 그것이 내가 항상 거리를 두려했던 이유요. 아가씨가 내 곁에 오래 있으면 언젠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았소.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때문에, 유별난 것에 결코 공평하지 않은 세상 때문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맞았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터에서의 모든 시선, 등 뒤에서의 모든 속삭임에서 그것을 분명히 느꼈.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도 그 글이 그녀 자신을 향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틀 후 수진의 계정에는 서울 친구들로부터 메시지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 어디서 그렇게 오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숲이랑 사랑에 빠졌냐? 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수진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가 거의 80세가 다 된 노인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알렸다. 수진은 몰랐지만 도시에서 시작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곳의 산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날 아침, 숲은 평소보다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공기는 쌀쌀했고 박수진이 물을 기르러 개울로 가는 축축한 흙위를 걷는 발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김씨 할아버지가 물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했다. 수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자연 속에서 익숙해진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정오까지만 이어졌다. 사륜구동차 한 대가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 멈춰섰다. 산속에서 들리는 낯선 엔진 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차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희끗희끗한 머리에 험악한 표정을 한 남자가 따랐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와 아빠였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세상에, 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수지는 손을 가볍게 떨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부모님의 눈에 저런 분노가 서려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 미쳤구나. 집 나가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걸 버리고 이런 외딴 곳으로 도망쳐와서 다 늙어 죽어가는 노인네랑 살다니. 아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씨 할아버지가 나왔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처럼 수진의 앞을 가볍게 막아섰다. 두 분,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날이 춥습니다.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런 다 쓰러져가는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수진의 어머니가 소리 높여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유혹할 수 있죠? 애가 이제 겨우 20살인 거 몰라요? 수지는 당황하며 다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절 유혹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요. 네가 원해서? 아버지가 소리쳤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알아? 늙은이를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사랑이에요. 다들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지금처럼 분명했던 적은 없었어요. 전 이분을 사랑해요. 짝! 소리와 함께 수진의 뺨에 어머니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넌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평생을 널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더니 결국 이런 결말을 선택해?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원망도 후회도 없이 그저 묵묵히 마음을 억누르는 듯 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시오. 당장 애한테서 그 더러운 수작 집어치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아시오. 그만하세요, 아빠. 수진이 소리쳤다. 그분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절 이용한 적 없어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은 건 바로 두 분이잖아요. 전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장 돌아와. 아버지가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수지는 눈물을 쏟으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수진아, 가거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부모님이 오셨잖니. 그분들과 함께 돌아가거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싫어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사무치게 슬펐지만 그는 여전히 말했다. 나 때문에 네가 가족을 잃는 걸 원치 않는다. 가거라. 나중에 내가 생각나거든.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기억해다오. 수지는 주저앉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로 거칠게 끌고 갔다. 차문이 쾅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은 산길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김씨 할아버지는 차가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서서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그가 사는 곳처럼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고독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 거의 2달 만에 박수진은 마치 꿈에서 강제로 깨어난 것 같았다. 시끄러운 차소리부터 차가운 분위기 속의 가족 식사,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휴대폰은 압수되었으며 SNS 계정은 잠겼다. 매일 그녀는 질책과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실망한 눈빛은 항상 조용한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는 많이 울었다.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심지어 이 미친 열병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해외 유학을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고 다투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언덕 비탈에 있던 나무 오두막을 타닥타닥 타던 장작 소리를, 옷에 배어있던 아궁이 연기 냄새를,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눈빛을 떠올렸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눈빛을. 집으로 끌려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아주 긴 편지를 썼다. 그녀는 감금당한 것을 한탄하는 어린아이처럼 쓰지 않았다. 자신의 삶의 선택을 지키려는 성숙한 여성으로서 썼다. 부모님은 항상 제게 착하게 살고 마음에 솔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의 상상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부모님은 그것을 막고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라 여기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랑과 함께 온전히 제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요.
그리고 만약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김씨 할아버지 곁이에요. 편지를 다 쓴 수지는 그것을 곱게 접어 침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새벽 온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가용도 친구의 도움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첫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30시간이 넘는 길 위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였을 뿐 눈을 뜰 때마다 허벅지 위에 작은 배낭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면 그에게 손으로 써서 보내려던 편지가 들어있었다. 강원도에 도착한 그녀는 시내에 머무르지 않고 곧장 예전 그 길로 가는 오토바이 택시를 탔다. 운전사는 그녀가 숲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을 언급하자 놀랐다. 거기 누가 살던가요? 아가씨? 거기 살던 할아버지는 혼자였는데 지난달에 누가 와서 시끄럽게 굴었다고 하던데요.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요? 그분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서울에서 온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갔다고만 들었어요. 불쌍한 양반이지. 평생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겨우 누가 챙겨주니 그것도 막히고.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욱신거렸다. 고원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냉기만은 못했다. 마침내 차는 익숙한 산길 입구에 멈췄다. 수지는 돈을 지불하고 마치 손바닥처럼 익숙한 숲길을 서둘러 달려갔다.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가 아직 거기에 있을까? 그가 다시 나를 받아줄까? 수진이 도착했을 때 나무 오두막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장작 패는 소리도 아궁이 연기도 호박 넝쿨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살짝 밀자문이 열렸다. 안은 익숙한 집이었지만 책상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옷걸이에는 예전보다 더 빛바랜 낡은 남색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있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돌아올 젊은 아가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목걸이와 작은 쪽지가 있었다. 아가씨가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돌아온다면 이 유품을 감사의 표시로 가져가시오. 아가씨는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청춘이었소.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숲속에서 터져나와 창자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울려 퍼졌다. 박수진은 고요한 나무 오두막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김씨 할아버지의 짧은 편지가 심장을 베는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아가씨는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청춘이었소. 그 글귀는 화려하지도 꾸밈도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녀는 돌아왔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가 간 곳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침대 옆 작은 나무 선반에 낡은 수첩이 있었다. 그녀가 펼쳐보니 첫 장에는 생활 일과가 몇 줄 적혀 있었다. 5일 약초 캐기, 6일 장터 가기, 7일 지붕수리. 모든 것은 8일에서 멈춰 있었다. 정확히 그녀가 강제로 떠나고 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뒤 페이지들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지는 집을 나와 그가 남기는 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마을로 내려가는 작은 길을 따라 달렸다. 그녀는 집집마다 그를 아는 사람마다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낯설게 보았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에서 김씨 할아버지에게 쌀을 팔던 이씨 할머니가 온화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양반 떠난 지 일주일쯤 됐어.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란 피운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나무단을 지고 면사무소로 내려가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이씨 할머니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 그 양반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평생을 이산과 숲에서만 맴돌았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전쟁 때 참호를 팠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 그곳은 험하고 뱀이 많아서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양반은 모든 바위 틈, 모든 나무 뿌리까지 훤히 알았지. 수지는 이 말을 듣고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녀는 멀리 펼쳐진 광활한 푸른 숲을 바라보았다. 저곳에 그의 모습이 있었다. 한때 그녀를 품어주었던 곳, 그리고 지금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그녀는 해질녘에 나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녀는 옷 몇 벌과 손전등, 물병, 그리고 마른 빵 몇 조각을 챙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만약 누가 이곳에 다시 온다면 제 부모님께 저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배낭을 메고 그정든 집을 떠나 다시 숲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고 온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해가 지자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나무는 빽빽했고 산길은 좁았으며 많은 구간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수지는 김씨 할아버지가 전쟁 시절에 머물렀던 낡은 참호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숲 깊은 곳에 시냇물이 가로질러 흐르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으며 은신처가 되어주던 늙은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았다. 낡은 운동화는 개울을 건너느라 흠뻑 젖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으며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만약 그를 찾지 못한다면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수지는 큰 바위 옆에 멈춰서서 마른 나뭇가지를 태워 몸을 녹였다. 숲의 밤은 살을 내는 듯 추웠고 벌레 소리가 요란했다. 그녀는 광활한 산과 숲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계속 걸었다. 반나절이 거의 지났을 때 마침내 그녀는 흔적을 발견했다. 축축한 흙 위에 찍힌 아직 마르지 않은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수지는 몸을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의 발자국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흔적을 따라 계속 걸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그곳에 계세요. 제발 더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박수진은 축축한 흙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햇빛이 겨우 한 줄기씩 스며드는 빽빽한 나무십 사이를 지났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끈에 이끌리는 듯했다. 1시간 넘게 숲을 헤치고 걸었을 때 그녀는 눈앞에 빛이 뚜렷하게 쏟아지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낡은 비닐과 대나무로 임시로 지은 허름한 초막이 있었다. 그 옆에는 뿌리를 바위 틈 깊숙이 박은 큰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목이 메었다. 바로 여기구나. 그녀는 초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리는 심장 박동과 같았다. 약 20m 정도 남았을 때 그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와 한 남자의 힘겨운 기침 소리였다. 수지는 서둘러 달려가 비닐막을 걷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낡은 담요를 두른 채 초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수진이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할아버지,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찾았어요, 할아버지를. 늦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여긴 위험한데
혼자 온 거요? 무섭지 않았어요. 수진이 그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냉기를 느꼈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못 볼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작은 초막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20살 아가씨와 80을 앞둔 남자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속한 듯 보였던 두 사람은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수진은 그를 눕히고 담요를 다시 덮어준 뒤 불을 지펴 물을 끓였다. 김씨 할아버지는 열이 났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피부는 창백했다. 초막 구석에는 이미 시들어버린 약초 몇 줌, 남은 쌀 한 줌, 그리고 거의 비어있는 물병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수진이 죽을 불면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의 2주, 아무도 나를 찾지 않길 바랐소. 아가씨가 나를 잊을 거라고 생각했지. 잊지 않았어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왔어요.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걱정도 함께 떠올랐다. 그들이 아가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아가씨 부모님,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수진이 속삭였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예전의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 할아버지를 돌보면서요. 그녀는 죽을 그릇에 떠서 식힌 다음 한 숟가락씩 그에게 먹여주었다. 그는 조금씩 먹었다. 마치 그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지난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고독과 절망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수지는 초막을 정리하고 근처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와 기울어진 지붕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멈추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솟아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떠날까봐, 다음번에는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저녁이 되자 김씨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았다. 그가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가씨가 끌려간 날, 나는 그게 아가씨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가씨가 돌아오길 원치 않았어.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지. 남은 날들을 숲에서 살기로 결심했었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두 사람의 몫이에요. 제가 할아버지를 선택했다면 제발 더 이상 떠나지 마세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갈등 끝에 처음으로 내놓은 인정이었다. 사랑하오, 아가씨. 단순하고 뒤늦은 세 마디였지만 박수진은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나이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다. 그가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나무십 사이를 뚫고 들어왔을 때 수지는 김씨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옷을 갈아입히고 소박한 짐을 챙겨 언덕 비탈의 나무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다. 수지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처럼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했다. 겨우 몇 달 전에 만난 젊은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들이 나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단지 먼지와 시간의 흔적이 모든 것 위에 얇게 쌓여 있었다. 수지는 재빨리 문을 열고 청소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초물을 끓여 그의 발을 담그게 했다. 집은 다시 한번 사람의 온기, 진정한 사랑의 숨결로 따뜻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마을에 내려가 식료품을 사고 시장에 가고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제가 그분을 돌보고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위안이 된 것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이 아니라 연민과 때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진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강원도로 날아와 그곳을 찾아왔다. 그들은 미리 전화하지도 알리지도 않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수진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고 김씨 할아버지는 툇마루 아래 앉아 낡은 부채를 수선하고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분노와 피로가 가득한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거야?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니? 수진은 일어섰다. 이전보다 훨씬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당황하지도 억지로 끌려가는 아이처럼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저는 선택했어요. 80을 앞둔 늙은이와 사는 걸 선택했다고? 아버지가 분노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환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계산도 강요도 없이요.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아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름답고 젊고 빛나는 미래를 가진 딸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늙고 가진 것이라고는 마음뿐인 남자와 함께하기로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집안의 명예는 생각 안 하니?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명예는 사람들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죠. 저는 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믿는 명예예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두 사람 모두 딸의 고집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확고했다. 부모님이 받아주시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거예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저는 여기 남기로 선택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이건 제 선택이에요.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늘처럼 굳건히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마침내 수진의 부모님은 일어나 떠났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위협도 애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수진은 그것이 부모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비록 쓰라림 속에서일지라도 성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의 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졌을 때 수진은 돌아와 김씨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산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은 고요할 정도로 푸르렀다. 그들은 진짜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으며 바깥 세상의 여론은 가족의 어떤 꾸짖음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느 달 초의 오후, 수진이 김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바칠하다 돌에 부딪혀 생긴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계속해서 울렸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기 위해 최근에 새로 산 낡은 휴대폰에 갑자기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다. 그녀가 열어보니 첫 번째 메시지는 옛날 친한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너 정말 그 할아버지 사랑하는 거야? SNS가 난리 났어. 두 번째는 사촌 오빠에게서 온 것이었다. 네, 부모님, 그 게시물 보셨어? 당장 확인해봐. 수진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어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고 마치 거센 폭풍처럼 수많은 게시물, 사진, 댓글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익명의 계정이 수진과 김씨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거나 툇마루에 앉아 함께 옷을 꿰매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젊은 여대생, 학업 포기하고 80세 노인과 동거, 사랑인가,
일탈인가? 수천 건의 공유, 수만 개의 댓글, 그리고 대부분은 끔찍하고 악의적인 말들이었다. 20살짜리가 할아버지 뻘 노인을 사랑하다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틀림없어. 저 애는 분명 꼬임에 넘어간 거야. 저 할아버지는 조사받아야 할 변태야. 수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이미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이 판단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는 말없이 한번 훑어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떨렸고 깊은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악독한 말들은 그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고통스럽게 베어냈다. 내가 말했잖소. 사회는 다른 것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애초에 아가씨를 머물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에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제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그들이에요.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단 하루도 진실하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면사무소 직원, 부녀회 간부, 심지어 군청 대표까지 있었다. 그들은 업무 문서를 들고 관심 있는 척했지만 편견으로 가득 찬 태도를 보였다. 저희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한 공무원이 말했다. 젊은 여성과 고령의 남성 사이에 비도덕적인 동거 행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8세 이상이고 제 의지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나쁜 여론을 형성하며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공무원이 끼어들었다.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이 지역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들은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떠나기 전에 한 공무원이 한마디를 남겼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두세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집을 떠났고 무겁고 답답한 공간을 남겼다. 김씨 할아버지는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온 세월도 세상의 악랄한 판결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다시는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을 수지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번 폭풍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아는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무 오두막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수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요리하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할아버지의 발을 담글 물을 끓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빛이 없었다.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 서서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수지는 그의 내면에서 끔찍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말이 더 없어졌고 긴 밤 동안 수지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 그가 꺼진 아궁이 불 옆에 멍하니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아 정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고 마을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다. 수진이 시장에 내려가면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어떤 사람들은 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심지어 칼날처럼 명예를 찌르는 속삭임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툇마루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무거움을 감출 수 없었다. 수진아, 그가 느린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수진은 손을 닫고 다가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알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떠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는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을 많이 했소. 아가씨를 여기 더 붙잡아 둘수록 아가씨는 더 상처받을 거요.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소. 만약 아가씨가 이곳을 떠난다면 아가씨의 삶은 다시 평범해질 수 있을 거요. 아가씨는 젊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잖소. 하지만 전 이미 말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는 필요 없다고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수진의 목이 메었다. 또다시 저를 밀어내시려는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아주 꽉 쥐고 있었다. 수진아, 아니요. 나는 아가씨를 밀어내는 게 아니요. 그저 더 이상 이기적일 수가 없을 뿐이요. 아가씨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가씨를 지켜야 할 때요. 수진은 멍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작은 천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등본, 약간의 잔돈, 그리고 그가 매일의 일과를 기록하던 수첩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여기에 없다면 부디 계속 살아가고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어디도 가시면 안 돼요. 다시는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가씨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잃게 하고 싶지 않소.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소. 하지만 아가씨는 다른 삶을 살 자격이 있소. 이런 삶이 아니라. 수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비오듯 울었다. 그는 그녀를 달래지 않고 마지막 포옹인 것처럼 그저 꽉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말했다. 아가씨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아가씨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가씨는 나에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극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들었다. 수진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떠나고 없었다.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잔디 위에는 아직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수진은 옆에서 느껴지던 익숙한 온기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옆자리로 손을 뻗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가 항상 입던 남색 작업복도 원래 걸려있던 자리에 없었다. 익숙한 천가방도 사라졌다. 수진은 밖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와 으스스할 정도로 차가운 공간 속에서 간간히 들리는 산새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개울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집 뒤의 작은 텃밭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돌아왔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그가 약과 필요한 물건들을 숨겨두었던 침대 및 작은 나무판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어젯밤에 쓴 글 외에는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수지는 차가운 집 한가운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산속의 정적을 찢었다. 그녀는 굳건히 버티면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모든 편견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거의 80년을 고독과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다. 지난번에 깊은 숲속에서 그를 찾았듯이 이번에도 땅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물병, 재킷, 약간의 비상식량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는 그가 이전에 머물렀던, 그가 가장 조용히 살고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던 숲속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걸었다. 하루 종일 걸었다. 정오가 지나자 하늘이 흐려지고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갑자기 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였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빗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쉴 대로 쉬어 있었다. 김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광활한 산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다. 수지는 미끄러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무릎이 긁혀 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어나 빗속을 계속 걸었다. 해질녘이 다 되어서 그녀는 멀리서 희미한 연기 한 줄기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가 달려가 보니 대나무와 비닐로 임시로 지은 낡고 허름한 초막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없었다. 오직 바위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만이 있었다. 수진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집 뒤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찍은 사진. 그가 마을의 낡은 인화기로 몰래 인화했던 것이었다. 사진 옆에는 비에 젖어번진 수첩이 있었다. 수진이 펼쳐보니 겨우 몇 줄만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머무르면 너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네가 더 편안하게 사회의 괴롭힘 없이 계속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수지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숲속에서 울부짖었다. 할아버지, 저는 평온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제 말 들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산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마치 작은 소녀를 절망 속으로 삼켜버릴 듯 맹렬하게 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초막에서 웅크리고 앉아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녀는 비에 번진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세 글자를 되뇌었다.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울려 퍼졌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할아버지를 찾아다닐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희미한 첫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수지는 비틀거리며 초막을 나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으며 추위와 전날의 상처로 손발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었다. 수지는 숲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 지도는 그가 군인이었을 때 참호를 팠던 곳, 그만이 아는 마른 계곡, 그리고 언젠가 지치면 그곳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던 쌍둥이 느티나무에 대한 그의 이야기들이었다. 정오가 다 되어 수진이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그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힘을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비탈길을 지나자 그녀는 나무를 치고 가는 두 명의 몽족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흙투성이에 옷은 찢어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추위로 입술이 터진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 아가씨, 서울에서 온 사람이요? 지난번에 할아버지 찾던 그 사람 맞소? 수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분을 보셨어요? 마르고 머리가 희고 남색 작업복을 입고 허리가 약간 굽은 할아버지요. 이름은 김씨예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수진을 보며 말했다. 봤소. 이틀 전에 저쪽 숲속 개울가에 앉아있는 걸 봤소. 아주 약해 보였소.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젓더구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가고 없었소. 그 숲이요? 수진이 되물었다. 어느 방향이에요? 멀어요. 이 길로 가서 세 갈래 길을 지나면 쓰러진 고목이 길을 막고 있을 거요. 그 오른쪽 산비탈을 따라가시오. 하지만 그 숲은 황량해서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않소. 수진은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그들이 가리킨 방향으로 돌아섰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뱃속은 텅 비었지만 그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걸었다. 그녀의 두 발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있었다. 계속 가야 한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고 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 숲은 주민의 말대로 황량하고 음산했다.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의 흔적도 바위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수진 자신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거의 2시간을 숲속을 헤맨 끝에 수진은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리고 그 빽빽한 나무씨 아래 한 인형이 나무줄기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김할아버지. 수진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수진을 보고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올 줄 알았소. 왜 떠나셨어요? 왜 제가 돌보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수진은 말하며 그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가만히 만졌다. 앙상한 손은 떨렸지만 한 사람의 평생의 모든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울지 마시오. 아가씨는 강한 사람이잖소. 그가 속삭였다. 돌아와줘서 고맙소.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소. 수진은 그를 안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산은 짙은 흰 안개에 잠겨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만약 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떠난다면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을 거라는 것만 알았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꼭 버티셔야 해요. 우리는 계속 살 거예요. 저 모든 악독한 말들은 무시하고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만 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가볍게 떨렸다. 수진은 서둘러 가방에서 수건, 물, 약을 꺼냈다. 당황한 와중에 그녀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위 옆에 놓여 비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서둘러 펼쳤고 그가 남긴 마지막 글씨, 기울어진 필체로 쓴 글을 보았다.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너와 함께한 날들은 내가 진정으로 살았던 날들이었다. 수진은 숲속에서 울부짖었다. 잠들지 마세요. 저랑 같이 돌아가셔야 해요. 어디도 가시면 안 돼요. 그녀의 메아리는 산과 숲에 부딪혀 비통하게 울려 퍼졌다. 산비는 매분마다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거대한 나무들이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박수진은 여전히 김씨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꽉 껴안고 있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그가 이 광활하고 차가운 산속에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른 입술은 갈라졌으며 숨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로웠다. 수진은 알았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아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해 일으켜 등에 업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그녀의 다리는 비틀거리며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갔다. 김씨 할아버지는 꽉 잡을 힘도 없었지만 귓가에 들리는 희미한 숨소리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었다.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갈 때보다 10배는 더 길게 느껴졌다.
비 때문에 흙은 질퍽했고 날카로운 돌들이 곳곳에 솟아 있었다. 수지는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넘어졌고 무릎이 돌에 세게 부딪혔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사랑했기에 지금 이 순간 그를 버릴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수진이 흐느꼈다. 어릴 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할아버지일 줄은 몰랐어요. 80을 앞두고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남자일 줄은요. 할아버지는 제게 선물도 약속도 주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평온함을 주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듯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두려움에 맞서듯 계속해서 말했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거의 기진맥진했다. 그녀는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며 그를 껴안았다. 우연히 죽순을 캐러 온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더 물을 것도 없이 그는 즉시 김씨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수진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우선 마을로 갑시다. 이비의 큰 병원까지는 못 가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들이 김씨 할아버지를 면 보건소로 데려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수진을 알아본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 사랑한다는 그 아가씨야. 세상에, 저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셨어?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직원들이 그에게 수액을 놓고 몸을 닦아주는 보건소 문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보건소 의사는 그가 심각한 쇠약 상태이며 탈수와 영양 부족에다 오래전부터 약했던 심장질환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응급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했다. 수지는 밖에 앉아 있었다. 몸은 흠뻑 젖었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떨면서 기도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강인하게 버텼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위태로운 생명 앞에서 그녀는 의지할 곳 없는 작은 소녀일 뿐이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환자분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건강이 매우 위독합니다. 몇 분만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 할아버지는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었다.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약한 미소였지만 수많은 갈등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정말로 다시 나를 찾았구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항상 할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몇 번을 떠나시든.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앙상한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하셔야 해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오. 나는 그저 아가씨가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요. 제가 고생하는 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제가 드리는 사랑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강인하시길 바라지 않아요. 무언가를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살아만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맞대었다.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행동이었다. 저를 위해 살아주세요. 아시겠어요? 김씨 할아버지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 순간 그가 생애에 처음으로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 할아버지는 면 보건소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수지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죽 한 숟가락, 약 한 알까지 정성껏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그의 회복을 자신의 숨결처럼 여겼다. 젊은 아가씨와 가난한 노인의 사랑 이야기는 산골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웃는 수군거림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진에게 물을 길어다 주거나 약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아침 며칠간의 비가 그치고 옅은 햇살이 비쳤다. 수진이 보건소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도시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올라왔다. 그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단정한 차림의 진행자가 내렸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 저희는 한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웃었다. 수진 씨와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모든 억측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는 소박한 공간, 바로 김씨 할아버지가 여전히 요양 중인 보건소의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수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소박한 남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젊고 미래가 창창한 아가씨께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분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이나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그분은 제게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주셨어요. 그분은 다른 많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입니다. 저는 나이 든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심장을 선택했습니다. 사회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모든 분들이 두 사람이 계산 없이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을 봐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기자는 김씨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소.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이 아가씨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득 찼다고 생각하오. 방송은 일주일 후에 방영되었다. 아무도 그 짧은 영상이 SNS 전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될 줄은 몰랐다. 놀랍게도 비판적인 댓글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표현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진심이기만 하다면 젊은이는 사랑할 용기가 있고 노인은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아가씨는 세상에 아직 선함과 진실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일부는 격려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쪽 지방의 한 중년 부부는 심지어 면사무소로 편지를 보내 김씨 할아버지의 약값을 지원하고 수진을 영감 강연회에 초청해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수진은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씨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말했잖아요. 할아버지만 저를 믿어주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자격지심의 그늘이 없었다. 방송이 전국에 방영된 후 수진과 김씨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주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수진을 숲의 아가씨, 조건 없이 사랑할 용기가 있는 젊은이, 편견의 폭풍 속 작은 제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그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기자가 정중한 초청장을 가져왔다. 서울의 한 미디어 회사에서 수진을 젊은이들을 위한 영감 강연회에 초청하고 동시에 그녀의 사랑 여정을 담은 책 프로젝트에 협력해달라고 제안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회사 측에서 모든 교통비, 숙식비, 그리고 두둑한 원고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초청장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도시로 돌아갈 큰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김씨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다.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날씨는 여전히 혹독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번잡한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슬프게 웃었다. 아가씨는 가시오. 아가씨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소. 나는 괜찮소. 여기 사는 게 익숙하오. 그 말은 산골짜기를 스치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침묵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보건소 뒤뜰에 나가 별을 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강원도의 깊고 고요하며 사람의 마음보다 더 깊은 밤하늘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내가 떠나면 그는 어떻게 살까? 내가 거절하면 평생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사랑과 꿈은 공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청을 거절하겠습니다. 지금은 떠날 수가 없어요. 전화기 저편의 사람은 깜짝 놀랐다. 확실하세요?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떠나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돼요. 제 사랑을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아직 제가 필요하고 저도 아직 그분이 필요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김씨 할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본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웃었다. 결정했소?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들이 직접 이곳으로 오면 돼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영광과 맞바꾸지 않을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그는 거절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밀어낼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다. 고맙소.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해줘서. 그날 강원도의 하늘은 옅은 햇살이 비쳤다. 한때 편견의 안개로 뒤덮였던 땅에 첫 번째 빛이 스며들어 비추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입원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다. 듬성듬성한 백발은 여전했고 앙상한 손은 밥그릇을 들 때마다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방황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그와 함께 텐마루 앞에 앉아 있었다. 하얀 매화가 피기 시작한 곳이었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왔다. 수진이 문득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가 여기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항상 언젠가 수진이 떠나 그녀가 속한 곳, 화려한 불빛과 활기찬 젊음이 있는 도시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가씨 말은 할아버지 집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싶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채소를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 문서 번역을 도와주고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 차를 끓여드리고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촉촉해졌다. 아가씨는 미쳤군. 여기 생활은 고달프. 인터넷도 없고 높은 건물도 넓은 집도 없고 버블티나 영화관도 없는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이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물을 깃고 죽을 끓이고 의사를 도와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심지어 노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몽족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땅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어준 수진의 작은 나무집이 완성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김씨 할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들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 아가씨, 만약 나 같은 늙은이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아가씨를 내 가족이라 불러도 되겠소? 수진은 웃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그럼요, 가족. 식사제 때 하시고 다시는 혼자 나무하러 가시면 안 돼요. 온 마을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공식적인 결혼식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은 어떤 화려한 것보다 더 소중했다. 몇 년 후 수지는 마을의 몽족과 다오족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실을 열었다. 그녀는 또한 산속에 머물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하고 살아온 여정을 담은 책이었다. 책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인터뷰에서 수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진실한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을 용기와 지킬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의 83세가 된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텐마루 앞에 앉아 수진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매일 오후 그는 차 한 주전자와 작은 등나무 의자 2개,
그리고 충만한 미소를 준비해 두었다. 수진과 김씨 할아버지의 사랑은 행복이 형식, 나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영혼 사이의 공감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수많은 구속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아마 모든 사람이 수진처럼 사랑할 용기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김씨 할아버지처럼 받아들일 너그러움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이 차이, 출신 배경의 다름, 수군거림과 비난,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모두 극복하고 소박하지만 오래도록 서로의 곁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란 분비는 군중 속에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듯한 순간에 감히 서로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진실한 사랑은 항상 용기를 필요로 하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 그리고 결국 외딴 땅에서 조용히 사랑을 심으며 살기로 한 수진의 선택이 그녀를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심장의 빛이었고 믿음과 정을 위해 살 용기가 있는 한 인간의 빛이었다.